동물의 지능에 관해서 연구하던 동물학자들 중 일부는 개미, 꿀벌, 말벌, 사회성을 띤 동물, 곤충, 개체적 지능의 취합이라고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집단적 지능. 이 학자들은 이러한 곤충들이 서로 협력하는 군집 행동을 관찰, 독특한 힘을 지닌 집단적 지능을 볼 수 있었다. 곤충들의 집단적 지능은 다른 수많은 종의 사회적 지능과 달랐다. 사회적 지능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능이라면 집단적 지능은 수많은 개체들이 개성을 모두 상실한 채 마치 하나의 부품처럼 움직이는 지능. 사회성을 지닌 이런 곤충 객관주의 동물 행동학자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 20세기 초 사회성 곤충의 군집은 초유기체, 제안한 존 모튼 휠러. 개미는 일찍부터 구체적으로 연구되었다. 휠러는 어때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객관주의 동물 행동학자네요. 객관주의 동물 행동학자. 휠러의 의견에 따르면 사회성을 지닌 곤충은 유기체로 구성하고 세포, 나중에 더 많은 학자 떼지능,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동물학자 대부였던 피에르 폴 그라세, 흰 개미가 집을 짓는 모습 관찰하여 사이버네틱스 모델. 사이버네틱스는 매우 효율적인 몇 가지 원리, 진정한 시스템과 과학, 피드백 원리는 과정과 결과를 연결, 메커니즘, 얻어진 결과, 기대진 결과 사이의 차이, 매개 변수, 흰 개미는 집짓기, 한 마리가 흙 물어다 놓고 우연히 더 물어다 놓고 마침내 집. 이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의 행동은 다음 적극적으로 쓰이고 결국 그라세가 탁월한 효율성을 인정한 군집의 집단적 지능은 곤충 각각의 낮은 지능이 임의적으로 편성된 결과이다. 사이버네틱스 접근은 논리의 체계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물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 발상을 유지. 60년대 초에 이르러 동물 행동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에 있어 진화라는 요인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60년대부터 이제 진화라는 요인에 대한 고려가 시작이 되네요. 그럼 그 이전에는 진화라는 요인이 고려가 안 됐던 거고. 64년 윌리엄 해밀턴, 일개미가 자신의 새끼가 아니라 여왕개미 새끼를 돌보는지 알아내고자 연구를 시작. 여왕개미 N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반면 숫개미는 N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여왕개미는 자신의 염색체와 수컷의 염색체에 더해진 EN 염색체를 가진 암컷 낳고 암컷 일개미는 수정되지 않은 알을 통해 N 염색체에 가진 수컷만을, 일개미는 유전적으로 자기 아들보다 자신의 자매와 더 가깝기 때문에 살이 어긋나 보이는 일개미의 선택이 사실은 매우 현명한 것이라는 게 해밀턴의 주장이었다. 정답률 굉장히 낮은 문제가 2번 문제죠. 그라세는 집단적 지능을 곤충의 낮은 지능이 만들어낸 우연한 결과, 여기까지는 명백하게 틀린 내용이 전혀 없죠. 해밀턴 유전자 복제 기회를 늘리기 위한 행동의 결과. 유전자 복제 기회 늘리기. 유전자 복제 기회 한 번만 찾아보실래요? 유전자 복제 기회. 유전자 복제 기회.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유전자 복제 기회가 사실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염색체가 많이 겹치면 유전자 복제 기회랑 뭔가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해설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 없어요. 여기서는 유전자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복제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암컷 개미가 여왕 개미 딸을 키우는 게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유전자 복제 기회가. 그런데 염색체 얘기가 나오니까 유전자 복제랑 관련이 있겠지라는 우리의 요 사고를 연결시키는 게 그냥 시험을 조금만 더 쉽게 만들어 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가 당연히 유전자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멍청하게 시험을 풀었으면 좋겠냐면 유전자는 여기서 처음 등장했는데 여기선 유전자라는 단어 없이 염색체인데 염색체 유전자 다른 말이 하고 거버리는, 내용적으로는 지금 온전한 해설이 아니죠. 이건 왜냐면 염색체가 유전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 염색체 유전자 다른 말 해가지고 거버리는 게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해설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해설이지만 부탁, 제안, 명령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21년, 22년 너무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시험장 가서 내가 내 전공도 아닌 과학 지문에서 온전하게 내용을 읽어낼 확률보다는 몰라. 유전자 염색체도 그냥 다른 말이야 하고 거버렸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확도가 저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저도 이제 시험장에 똑같이 갈 텐데 저도 정말 시험장 가서 뭐 어느 정도로 보냐면 정치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념이라는 말이 지문에 써져 있어요. 이념이 정치 현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념이랑 정치 현상이랑 다른 말이 하고 거버려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그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 문제 지금은 틀린 문제예요. 그 파시즘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첫 번째 문제를 제가 틀린 과정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해서 25개를 맞췄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유전자 염색체마저도 다른 말이 하고 거버렸으면 좋겠어요. 전공인데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 저는 생물 전공인데 뭐 이러면 당연히 안 그러겠죠. 내용이 온전하게 읽혔을 때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뭐 이제 해설을 해드리자면 유전자 복제 기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어요. 이미 복제가 되어 있는 애들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전자 복제 기회까지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가까운 애를 키워서 건강하게 잘 크면 걔네들이 또 유전자를 복제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자고요. 생각을 딱 끊어버려서 우리가 시장 통합으로 인한 편익 얘기는 나왔는데 그거 계산 방식 나왔나? 이렇게 가서 어떻게 계산하지 안 나와 있는데 하면서 거버릴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우리 시험에서 유리하다는 건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계속 증명해 오고 있거든요.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단락 보면 해밀턴 연구에서 힌트를 얻은 에드워드 윌슨은 75년 사회생물학 윌슨 역시 동물의 지능을 종의 본질적인 지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여전했지만 행동의 진화론적 차원을 중시했고 행동 결정에서 유전자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 유전자가 생물을 통해 가능한 널리 퍼지려 한다는 사회생물학자들은 그때까지 극히 서술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동물 행동학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 그들의 인지적 접근법은 동물 행동학자들이 말하는 후천적인 본능과 엄연히 다른 지능을 개별적 동물에 대해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맞춰지고 있는 세 번째 문제 여러분이 잘 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3번 문제. 3번. 이거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새 제가 되게 시험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더 세세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옳은 것 고르라고 하죠. 보기에 대해서 사회생물학자가 논할 거고 옳은 걸 고르래요. 우리는 사회생물학 관련된 이야기를 고를 거거든요. 지금부터. 보기보다는 사회생물학 관련된 얘기를. 사회생물학 알아요? 살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적절한 걸 고르래요. 저는 이런 문제의 대다수는 쉬운 판단 기준을 갖고 오느냐 갖고 오지 않느냐 싸움이 되는 문제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돌아가서 사회생물학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만 들고 와볼래요? 사회생물학이 뭐래요? 유전자가 생물체를 통해 가능한 널리 퍼지려고 한다고 보는 사회생물학자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유전자 널리 퍼질 수 있는 걸 골라볼까요? 1, 2, 3, 4, 5번 중에 유전자 널리 퍼지는 걸 골라볼까요? 유전자 널리 퍼지는 거. 통계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수컷이 다른 수컷보다 뇌주의 치명적인 피부 기생충 공격을 훨씬 더 적게 받는다. 건강하니까 유전자가 멀리 퍼질 수 있겠네요. 2번 암컷 개체가 지닌 미적 취향이 수수한 수컷보다 아름다운 수컷에게 더 이끌리도록 만든 원인이다. 미적 취향이 유전자 멀리 퍼지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반짝거리는 깃털을 지닌 수컷이 집단적 지능보다 개체의 개별적 지능에 의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 개체의 개별적 지능 하면은 유전자 멀리 퍼지나요? 반짝거리는 깃털을 가진 개체가 많을수록 뇌조집단 집단적 지능이 더 탁월한 효율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깃털을 가진 개체가 많을수록 뇌조집단의 집단적 지능이 더 탁월한 효율성. 집단적 지능이 탁월한 효율성이면 유전자 멀리 퍼지나요? 요거는 조금 그나마 후보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집단적 지능은 누구 거예요? 집단적 지능은 이제 곤충께 되겠죠. 곤충의 집단적 지능이라 나왔으니까. 반짝거리는 깃털을 가진 수컷을 둘러싼 암컷들 간의 경쟁이 이들 간의 생존 경쟁을 유발한다. 생존 경쟁이
뭐 유전자 멀리 퍼지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항상 제일 쉬운 걸 들고 오셔서 건강하면 기생충 없으면 유전자 멀리 퍼지나 생각해보면 기생충 없으면 오래 살아서 멀리 퍼지겠네요, 유전자가. 최대한 쉬운 기준을 좀 잘 들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화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진화 적합한 게 아니라 그냥 가까워서 직관하네요. 그리고 진화 얘기도 다음 단락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6번 문제 맞추신 분. 오케이.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그쵸? 뭐 그림 하나 그려놨어. 보자면. 그리고 A와 D가 동일한 소리를 내면 A랑 D랑 동일한 소리를 내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애가 직접 음이 더 크게 들리겠네요. A에서 30dB로 내던 소리를 C에서 50dB로 내면 거리가 3이고 6이니까 거리가 어떤 거리가? 청자가 느끼는 거리가 아니라 실제 거리가 2배네요. 실제 거리가 2배 거리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몇 데시벨 차이가 나죠? 같은 걸 틀었을 때 실제 거리에서는 6데시벨 차이가 나죠. 그래서 20데시벨을 뒤로 밀러서 키워버리면 소리가 A에 있을 때보다 실제로 더 크게 들리겠네요. 그래서 음원이 미치 변화를 지각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지각하겠네요. 정답이 2번이거든요. 듣고 나면 쉬워요. 듣고 나면 쉬운데 제가 그냥 권하고 싶은 건 그냥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고 나면 조금 막 정신이 없어요. 음원도 나오고 음상도 나오고 실제도 나오고 느껴지는 것도 나오고 뭐 직접음도 나오고 뭐 반사음도 나오고 잔향도 나오고 개념도 많고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한 개념들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거리를 수평선 하나 그려놓고 풀기를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완벽하게 다 잘 읽었으면 오케이 그냥 풀어도 된다 쳐요. 그런데 내가 요 지문에서 뭔가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고 문제 앞쪽 2문제 푸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적인 무언가 상황까지 내가 상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무언가 선지 판단을 해야 되고 너무 버거워요. 이걸 1분에 할 수 있는지를 한 번만, 그러니까 듣고 나면 너무 쉽긴 하거든요. 듣고 나면 너무 쉽긴 한데 제가 작년에 눈 떨리는 지문 있죠. 제가 눈 떨리는 거 말고 가만히 있는 배경에서 이게 동물 움직였을 때 그거 어떻게 보는지 눈 떨림 지문 읽고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읽었어요. 근데 그 지문 두 번째 문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A, B, C 해가지고 비대칭 그래프를 3개를 그려놓고 뭐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물어보고 뭐가 속도가 더 빠른지 뭐가 밝기 차이가 더 큰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사고에 진행이 됐냐면 나 글 정신 없었는데 이 문제 그래프 온전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네. 나 그것까지 못해 하고 그 문제를 생으로 찍어버려요. 그래프에서 고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로 세 번째 문제를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읽혔으면 딸린 세 번째 문제 푸는 게 맞죠. 그리고 딸린 세 번째 문제가 윗글의 관점에서 뭐 보기를 보라고 하는 문제의 유형은 오히려 굉장히 쉬운 일치불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푸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문제 정도는 새로운 상황을 내가 좀 상정을 하고 뭐 스피커 5개나 놓으라며요. 3m에서 9m까지. 그거부터가 지문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무슨 상황 하나를 우리한테 새로이 던져주잖아요. 추리해서 하세요, 그냥. 잘 읽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뭐 이거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요새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평균이 너무 잘 나와서 내가
아니, 제 의도보다 평균이 좀 잘 나와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수가 몇 가지 없어요. 그냥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앞으로 좀 옮겨놔요. 근데 생각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게 많이 안 풀어요, 요새 사람들이. 우리 반 사람들이 그냥 이걸 안 풀어버리니까 평균이 안 떨어져요. 의도한 만큼. 그러니까 저한테 하듯이 시험장 가서도 해버리세요. 맞추고 싶은 마음이 지금보다 100배 정도 커지거든요. 실제 시험장 가면. 거기서 시험이 산으로 가기 시작해요. 냉정을 잃으면서 무언가 선지 한두 개, 문제 하나 정도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모든 페이스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그거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인체 모형 양옆 귀 안에 마이크로폰 설치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소리 내면 뭐 마이크로폰 안에 왼쪽 귀, 오른쪽 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소리가 나는 지점, 음원의 방향을 변화시키면 동일한 거리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두 귀에 각각 녹음되는 소리의 특성이 달라진다. 이처럼 사람은 소리를 들을 때 동일한 소리도 어떤 위치에서 나는지 어떤 장소에 듣는지 다른 느낌. 단순히 소리의 크기나 내용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방향과 거리, 공간 형태 등을 판별할 수 있다. 이는 음원의 위치에 따라 두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 주파수 분포 차이 등등 이런 요소를 이용해 방향, 거리, 공간, 음향, 입체적인 인상, 청취자 헤드폰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실제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느끼도록 이러한 기술을 입체 음향 기술. 입체 음향 기술은 실제 소리는 하나의 헤드폰이 스피커에서 나지만 여러 음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헤드폰에서 나는 소리를 왼쪽 헤드폰보다 더 먼저 들리게 하고 소리를 더 키우면 청취자 오른쪽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상의 음원을 음상이라고 한다. 지금 두 가지 대립 개념이 나왔네요. 실제로 소리가 나는 음원, 우리가 느끼는 가상의 음원이 음상. 입체 음향은 음상의 공간간 거리감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음을 방사시키면 음이 청취자에 직접 도달하기도 하지만 반사되어 도달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직접음, 반사음. 반사음, 반사면의 성질에 따라 진폭 크기가 변화되고 직접음에 비해 시간적으로 늦게. 좁은 공간에서 음이 방사되면 직접음과 반사음이 들리는 시간 간격이 매우 적어서 둘을 하나의 소리를 지각하지만 공간이 넓어지면 시간 간격이 커져서 반사음과 직접음은 다른 소리로. 따라서 사람들이 이 시간 간격이 크면 넓은 공간으로 인식한다. 또한 반사음은 음원과의 거리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고 청취자에게 도달하는 직접음의 반사음 비교했을 때 직접음 비율이 클수록 음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지각한다. 간접음 비율이 클수록 음원과의 거리를 멀게 지각하겠네요. 다른 변인이 통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직접음, 간접음을 비교해서 직접음 비율이 클수록 거리 가깝게, 그럼 간접음 비율이 클수록 거리를 멀게 생각을 하겠네요. 반사음은 직접음 직후에 나타난 초기 반사음과 초기 반사음 이후에 반사음들이 중첩되어 반사음을 구분해낼 수 없는 상태인 잔향. 잔향은 음원이 정지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해. 잔향이 남아있는 시간을 잔향시간. 잔향시간은 실내 용적에 비례하고 흡음률에 반비례. 음의 공간감을 느끼는 요인. 따라서 잔향시간이 2배가 되려면 공간 2배로 늘리거나 흡음률을 절반으로 하면 되고 공간 2배고 흡음률 2배 되면 퉁 쳐져서 원래께 유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양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서 물리적 잔향 시간이 같더라도 인상은 다를 수 있다. 잔향 시간은 음원이 정지한 직후 실내음의 에너지가 100만 분의 1로 감소할 때까지 시간이나 음압이 60데시벨만큼 감소할 때까지 시간. 직접 음의 주파수 대역이 높을수록 잔향 에너지 감소폭이 크므로 직접 음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 잔향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잔향 에너지가 빨리 주니까 잔향음이 금방 잔향 시간이 짧아지겠네요. 그럼 공간을 더 작게 느껴지겠네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입체 음향 기술에서는 음상의 거리도 조절할 수 있다. 음원의 거리가 아니라 음상의 거리네요. 어디서 우리가 느끼는 거리네요. 음상이니까. 폐와 음성을 자극으로 하여 청취자 실제 음원까지 거리가 지각한 음원. 그럼 실제 음원까지 거리, 지각한 음원까지 거리. 지각한 음원까지의 거리가 음상거리라고 쓰여져 있네요. 약 2m까지는 음원거리와 음상거리가 일치하지만 2m까지는 일치한다는 건 정확하게 거리를 느낀다는 소리네요. 우리가 2m까지는. 그 이상이 되면 음원거리가 증가하여도 음상거리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요 사례 한 번만 보면 실제 3m일 때 3m일 때는 뭐 얼추 뭐 비슷하게 맞추겠네요. 한 3언저리에 있다라고. 실제 6m에 있을 때 몇 m 정도로 봐요? 5m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이 거리가 2배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느껴지기에는 3m 그리고 한 5m쯤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 거리 차이가 한 2m, 2배가 채 안 되네요. 뭐 하여튼 그 이상이 되면 음원거리 증가해도 이를 볼 때 사람이 음상을 지각하는 거리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원근감을 소리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음원의 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음원의 거리를 바꾸면 도달한 소리의 크기가 바뀌어서 음상 거리가 달라진다. 반대로 음원 거리가 일정한 상태로 소리의 크기가 달라져도 음상 거리가 달라진다. 이에 따른 청취자 음원 간의 물리적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은 6dB 감쇄되어 청취자에게 도착한다. 그럼 2배가 되면 여기서 50을 쏘면 여기서 44를 쏜 것과 같은 크기로 들리겠네요. 실제 거리가 2배일 때 6dB 감쇄돼서 도착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 50 쏘면 여기 44 쏘는 거랑 소리가 크기가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 30 쏘고 여기다 50 쏴버리면 엄청 더 크게 들리겠네요. 원래 A에 있던 것보다. 그러나 실제로 청취자의 느끼는 음성 거리를 2배로 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 소리에 비해서 20dB 감쇄된 소리가 청취자에게 도달해야 된다. 2배 되려면 20 차이 나야 20 차이는 나야 20만큼은 작아져야 우리가 2배 멀어졌다라고 느낀대요. 근데 우리가 원래 느끼고 있는 건 2배보다 안 되게 느끼고 있었네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음압 거리가 줄면 음원 거리도 줄어든다. 음상 거리가 줄어들면 소리가 커져서 음원이 오히려 멀어졌는데도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네요. 우리가 느끼는 음상 거리는 소리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쓰여져 있죠. 다른 영향받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인 통제가 안 된 거죠. 변인 통제가 안 돼서 항상 그렇지 않은데 X. 음압 정보는 봐봐요. 자기 요거 한번 봐봐요. 1번 선지를 보면 문장 형태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그치. 형식 논리 문장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레 하나만 생각을 하면 돼요. 형식 논리 문장을 보면 오히려 발레를 떠올리는 태도를 가지세요.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을 보면 아닐 수 있는 걸 하나만 떠올리면 그건 틀린 선지가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동그라미 선지 되기 굉장히 힘든 선지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동그라미로 내면 옳은 선지로 내버리면 너무 쉽거든요. 선지의 존재 이유가 너무 없어져 버려요. 음압 정보는 청취자가 음원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사용 방향도 안다라고 쓰여져 있죠. 어떤 공간에 소리를 듣는지에 따라 음성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랑 뭐뭐일 수 있다라. 우리가 선지를 볼 때 태도 자체가 좀 달라야 돼요. P이면 Q이다는 발레 하나만 있으면 그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뭐뭐일 수 있다는 어지간하면 맞는 선지가 되잖아요. 그냥 그럼 봐봐요. 내가 오늘 학생 한 분을 좀 타겟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초반에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대요. 그러면 뭐 지문 장르도 안 타고 뭐 난이도도 뭐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오늘도 좀 잘 봐야지 하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면 화끈하게 바꾸는 게 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난 초반에 그러면 선지 문장 구조에 의존하면서 그냥 문장 생겨먹은 거나 보면서 대강 판단해야지 어차피 내가 꼼꼼하게 따져도 틀릴 거라면 선지 문장 구조에만 의존하면서 선지 판단을 해간다면 틀려도 금방 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이 최악이니까 최악보다는 바꿨을 때 나빠질 건 없을 거고 그런 뭔가 행동을 좀 해보세요. 본인을 진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내 개수를 조금 늘리고 싶다면 사실 많이 읽고 잘 읽어서 온전하게 다 읽어보자, 다 풀어보자. 이거는 저는 좀 오히려 이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가서 잘 읽어서 잘 푸세요. 잘 읽히겠죠. 이러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고 차라리 무언가 시험 볼 때 70분에 그 한 13, 14분 동안에 하는 행동을
화끈하게 바꿔보세요. 뭐 65번 직접음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반사음의 크기가 작아지면 직접음 비율이 더 커지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음상 거리가 더 가까이 느껴지겠네요. 5번의 기억선지, 여기 맨 마지막 직접음 반사음 보시면 직접음 비율이 클수록 반사음과 직접음 크기를 비교했을 때 직접음 비율이 클수록 음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지각을 한대요. 그러면 직접음은 일정하고 반사음이 줄어들면 직접음의 비율이 커졌네요. 그 둘 사이에서. 그러면 음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수 있겠네요. 청취자에게 더 넓은 공간감을 느끼기 위한 주파수 대역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잔향시간 낮은 걸 해야 오래 남아있어서 청취자 소리를 듣는 공간의 용적과 흡음률을 모두 2배로 바꾸면 퉁치겠네요. 6번 문제 요 그림 가지고 해설했고, 이거는 느껴지는 거리가 아니라 실제 거리니까 20이 아니라 6이 들어와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